자, 지금 그래서 이 정상적인 애도, 그러니까 내투사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적인 애도든 병적인 애도든 둘 다 받아들임이고, 정상적인 애도의 경우는 내투사로 간다 그랬는데, 네.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일부분을 만든다. 그럼 더 이상 바깥에 극복할 상실이 없고 잃어버린 대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장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또 나를 사랑하면은 대상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일거양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건데, 자, 그럼 병적인 애들은 왜 시작되는 걸까? 또는 체화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이 문제를 아브라함과 토렉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죠. 내투사 과정이 항상 전제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브라함과 토렉이 볼 때 체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내투사 과정이 시작됐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원래는 내투사 과정이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요. 받아들였는데 중단이 됩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대상을 내 안으로 이게 다 소화시키고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돼요. 내 일부분을 못 만들어요. 왜? 어쨌거나 그래서 중단이 될 때 내투사가 그때 체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화는 내투사의 정지 상태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체화는 내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내투사가 원래대로라면 성공했어야 될 내투사가 중단됐을까? 왜 체화로 갔을까? 자, 아까 내투사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화는 언제 시작되냐면 대상의 상실을 내가 인정하고 대상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래, 대상은 사라졌어, 그 사람은 죽었어 하고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야, 죽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더 클 때 내투사가 중단됩니다. 내투사가 실패해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때 체화가 시작된다고 아브라함과 토록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화는 대상 상실에 대한 거부입니다. 대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체화가 시작된다고 아브라함과 토록은 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또는 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울증에 걸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체화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 일단 받아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내투사가 중단된 게 체화니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막상 내가 대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했던 걸 내가 지금 번복하고 있어요. 아니야, 대상은 상실되지 않았어. 그러면 받아들인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실하지 않았어. 예. 나는 내가 사랑하던 타인을 상실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안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실하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 죽지 않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부활시키려고 시도합니다. 타인을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또는 타인을 타자 그 자체로서 내 안에서 되살리려고 시도하는 게 바로 체화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실되었다는 것을, 죽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체화의 시작이니까요. 자, 받아들였지만 이게 내투사처럼 죽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받아들였지만 안 죽었어 라고 믿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죽은 대상을 내 안에서 살려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죽은 대상이 살아날림 만무하죠. 그러니까 체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내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체화에서 내가 받아들이긴 했는데 결국 살아나지 못한 그 대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 거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내 안에 있어요. 난 죽었다는 사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살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죽은 자를 내가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대상은 뭐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 일종의 유령. 그 유령은 어디에 깃들어 있냐면 묘지에 깃들어 있죠. 내 안에 공동묘지가, 내 안에 무덤이 생깁니다. 지하낙골당이라고 아브라함과 톨록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유령이 깃들어 있는 무덤이 내 안에 생겨요. 유령은, 만약 유령이 있다고 칠 때, 자, 유령은 죽었는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살아있는가? 아니에요.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게 망령이고 유령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체화, 병적인 애도에서 내 안에 받아들인 타자는, 하지만 내가 되살려내려다가 결국 실패해서 죽지도 않은 상태이고 살지도 않은 상태, 죽음과 삶의 경계 상태에 있는 이 타자는 결국 무덤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무덤이 생겼고 그 무덤에는 유령이 깃들어 있어요. 죽은 타자의 유령이 깃들어 있는 장소, 귀신 들린 장소가 생긴단 말이죠. 이 무덤, 내 안에 있는 타인의 무덤. 근데 이게 그 위치가 상당히 묘합니다. 자, 분명히 내 안에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내투사의 경우처럼 토화 흡수시키느냐? 못해요. 이거를 내 일부분 완전히 통합시켜 버리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자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내 안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소화 흡수시키지 못한 상태. 일단 안에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태죠.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가? 내가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 바깥에 있고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냐,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가? 즉 토해낼 수 있는가? 아니요. 삼키지도 못하지만 뱉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바깥에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상태. 나의 영역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타자의 영역에 속한 것도 아닌 상태. 이런 상태는 일종의 경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안과 밖 간의 경계, 나와 타자 간의 경계 또는 문턱. 실패한 애도인 이 체화에서 타인이 머무는 자리는 바로 이 경계 영역입니다. 안과 밖 간의 경계. 나라는 동일자와 너라는 타자 간의 경계, 나라는 안과 너라는 바깥 간의 경계가 바로 지하낙골당, 무덤이 있는 자리예요. 이 지하낙골당이 크립트라고 불어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크립트가 지하낙골당인데 크립테라는 동사형이 또 있습니다. 근데 크립테라는 동사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암호화시키다. 그러니까 무덤인데 암호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내 안에 지금 지하낙골당이 생겼어요. 타인의 무덤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실패한 애도 때문에. 근데 그 무덤은 암호와도 같아요. 또는 숨겨진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낙골당은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물론 나와 타자 간의 경계라는 내 안, 그 애매한 영역에 있긴 있지만 나는 이 지하낙골당이라는 내 안의 장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하낙골당이라는 장소는 나한테 알려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의 의식은, 내 투사하는 나는 결코 이 지하낙골당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 안에 내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나한테 낯선 것이에요. 나한테는 미지의 것이고 나한테는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가장 낯설고 나한테 가장 미지의 것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사실 타인이고 타자거든요. 그 말은 내 안에 타자성의 영역이 지금 생겼다는 말이 돼요. 내 안에 타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낙골당은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바깥이기도 합니다. 아닌 동시에 바깥.
결국 안과 바깥 간의 경계라는 말이죠. 또는 문턱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병적인 애도 이제 체화 문제를 다루면서 아까 내투사 얘기를 했잖아요. 내투사는 내투사에 해당하는 동일자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나를 갖고 있습니다. 내투사의 나가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일 거예요. 생각하고 경험을 하고 타인들을 대상화시키고 내 것으로 전유하고 성공적인 애도를 하는 그런 나. 자, 반면 내 안에 지금 낙골당이 생겼다고 했죠. 이때 이 낙골당과 연관이 있는 또 다른 나가 생겨나게 돼요. 말하자면 내가 두 가지로 분열되는 거죠. 원래의 나, 그러니까 내투사의 나와 내투사가 실패해서 중단됐을 때 체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나는 지하 낙골당과 관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무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는 무엇을 하느냐? 무덤을 지켜요. 그 지하 낙골당을 지키는 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투사의 나는 이 지하 낙골당도 모를 뿐더러 이 지하 낙골당을 지키고 있는 무덤지기인 나도 모릅니다. 자, 무덤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체화의 나는. 근데 무덤을 왜 지키죠?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내투사로부터 무덤을 지킵니다. 왜 내투사로부터 무덤을 지킬까요? 왜냐하면 내투사의 내가 혹시라도 이 무덤을 발견해서 그래서 내투사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면 여기 있었네? 그럼 이제 내 걸로 소화흡수시켜서 통합해버려야지.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로 애매한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던 타자가 정말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내투사는 타자의 상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무덤지기는 내투사의 포착망으로부터 이 무덤 속에 있는 타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투사가 무덤을 발견하면 타자의 죽음을 나는 받아들이면 하니까. 즉 타자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내투사,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도가 실패하고 갑자기 체화가 시작되느냐? 내투사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이 타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받아들였는데 어쩌면 내투사가 시작됐을 때 아직 소화흡수되지 않은 어쩌면 타자로서의 타자 또는 타자 그 자체에 상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내 안이라고 하지만 이 안은 무덤가니까 나와 타자 간의 경계 영역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내투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성공해버리면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타자로서의 타자는 완전히 나의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내 것이 되어버리고 동일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통합되고 내 일부분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체화는 왜 시작되는가? 일단 받아들여서 아직 소화흡수되지 않은 이 타자적인 부분을 지키는 거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덤이 만들어지고 무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투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덤지기로서의 나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투사로부터 대상을 받아들인 대상을 숨기는 것이 체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덤지기로서의 나는 굉장히 충실한 나입니다. 전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타자를 지키는 데 헌신을 해요. 물론 내투사로부터 지키는 거죠. 자, 근데 이 무덤을 지키는 나, 무덤지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낙골당, 지하 낙골당, 타자의 무덤은 나와 타자 간의 경계 또는 문턱에 있다고 그랬고 안과 밖 간의 경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덤지기인 나도 나와 타자 간의 경계, 즉 안과 밖 간의 경계에 나가 있게 돼요. 이 말은 어떤 나의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겠죠. 내가 변합니다. 타자가 죽고 나서 체화로 인해서 내가 변해요.
원래 나는 동일자의 영역, 네투사의 영역 안에 있어야만 하는데 타자가 죽고 나서 체화가 시작됨으로써 나는 동일자의 영역인 안과 타자 영역인 바깥 사이에 있게 됐어요. 말하자면 두 가지 나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죠. 네투사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동일자 영역에 있는 나, 원래 나와 타자를 따라서 타자의 무덤을 따라서 나와 너 간의 경계, 안과 밖 간의 경계로 나간 나, 무덤지기로서의 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체화의 나와 네투사의 나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나는 타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토록은 아브라함과 토록의 견지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정상적인 애도와 병적인 애도의 차이는 무언가? 즉 네투사와 체화의 차이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동일자가 나가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애도에서 나는 자아를 네투사에서 상징적으로 흡수합니다. 즉 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나의 일부분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자아는 더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상실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은 타자와 화해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함으로써 대상화된 그 타자도 역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적인 애도, 체화의 경우에는 나는 타자를 상징적으로 즉 대상화시켜서 내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타자 그 자체로서 내 안에서 살리려고 시도를 해요. 하지만 못 살리죠. 그래서 무덤이 생기고 그래서 난 무덤지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 안에서 어쨌거나 타자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지만 이 무덤 안에서 타자는 타자처럼 또는 타자로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자가 그러니까 네투사 같은 경우 타자를 동일자화시키는 타자를 변질시키는 타자의 관계라면은 체화 같은 경우는 타자를 동일자화시키지 않으면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있는 그대로의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자를 타자로서 만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토록의 애도 문제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토록은 이제 프로이트의 애도 문제 그리고 정상적인 애도와 병적인 애도의 구분을 네투사와 체화의 문제로 위치 이전을 시켜버린 거죠. 정상적인 애도는 네투사가 되어버렸고 병적인 애도는 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자와의 어떤 두 가지 관계 양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데리다의 개입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리다가 이 아브라함과 토록의 이 프로이트의 애도 개념을 재해석한 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펼치는가를 보게 될 텐데요. 데리다가 아브라함과 토록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토록에 의하면은 네투사는 성공하는 애도예요. 성공적인 애도입니다. 그리고 체화는 병적인 애도니까 실패한 애도예요. 자, 데리다는 묻습니다. 만약에 네투사가 애도의 성공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성공일 수 있을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이 네투사가 정말로 성공한 애도가 맞는가? 라고 데리다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볼 때 성공한 애도, 네투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성공한 애도는 오히려 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데리다 눈에는. 왜? 성공한 애도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애도거든요. 성공한 애도는 내가 사랑한 타인을 지키는데 실패한 애도라고 데리다는 봅니다.
왜 나는 내 투사에서 상실한 타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데리다는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타자를 내 안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가운데 타자로서의 타자를, 있는 그대로의 타자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타자 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껍데기, 내 것이 되어버린, 동일자 되어버린 결국 나의 일부분만 남긴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타자 그 자체로서의 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하고 흡수하고 합병하면 내 투사가 성공하면 결국 타자로서의 타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는 아브라함과 토록이 말하는 내 투사는 결국 타자를 지키는데 타자를 타자로서의 타자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투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토록에 의하면 성공한 애도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고인에 대해서 불충한 애도, 성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애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타인 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내 것으로 내 영양분이 된 무엇만 남기니까요. 그거는 이미 근데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분이 생기고 자아가 강화된다는 건 그만큼 타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데리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공한 애도, 내 투사가 실패한 애도라면 거꾸로 아브라함과 토록이 볼 때 성공한 애도, 아니 아브라함과 토록이 볼 때 실패한 애도, 즉 병적인 애도로서의 체화가 오히려 성공한 애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데리다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볼 때 애도의 실패, 즉 체화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애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투사에 실패하는 것이 체화라면 결국 타자를 내면화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이고 타자를 동일자화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이고 타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단 말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타자 그 자체로서의 타자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내 안에 보존했다는 겁니다. 체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체화는 오히려 죽은 고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극도의 충성이 아닌가? 극도의 신실함이 아닌가? 이렇게 데리다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투사는 타자를 소멸시킴으로써 성공합니다. 반면 체화는 타자를 타자로서 보존함으로써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내 것으로 타자를 만드는 가운데 타자를 소멸시키는 저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거꾸로 타자를 타자로서 보존하지만 실패하는 저 애도는 참된 실패가 아니다. 결국 오히려 이것이 성공이고 저것이 실패다. 이런 식으로 데리다는 거꾸로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방금 데리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토록이 말하는 성공한 애도는 결국 실패한 애도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실패한 애도는 성공한 애도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한 애도와 실패한 애도 간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과 토록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데리다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와 병적인 애도를 깔끔하고 명확하고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묻게 됩니다.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고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다면 과연 실패는 온전히 실패인가? 그리고 성공 온전히 성공인가? 또 성공은 언제나 실패인가? 또 실패는 언제나 성공인가? 애매해집니다, 상황이. 자, 어쨌든 데리다가 볼 때 아브라함과 토록이 말하는 성공적인 애도는 결국에는 프로이트의 그 정상적인 애도와 비슷한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데리다 볼 때 이건 결국 죽은 자를 버리는 거고요. 포기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예요. 결국 타자 자체를 상실하는 거고 타자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타자 자체와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관계를 맺나요? 통일자화된 타자, 내 안에 들어온 타자, 결국 나와만 관계를 맺는 거죠. 대상화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다는 오히려 체화, 말하자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애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과 토록 입장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애도죠. 또는 애도의 불가능성 그 자체가 체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애도니까요. 이 체화야말로
실패한 애도라고 아브라함과 트록이 부르는 이 체화야말로 데리다가 볼 때 정상적인 애도보다 더 상실된 타자한테 충성스러운 애도인 거죠. 말하자면은 이 경우 우리는 이런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에 비유하자면은 보통 놀이는 게임은 이겨야지 이기는 건데 지금 이 애도의 경우는 오히려 져야지 이기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실패할 때 성공하는 거다. 남들이 말하는 그 정상적인 애도에 실패할 때 나는 사실상 애도에 성공하고 있는 거다. 데리다 식독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데리다가 결국에는 체화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또 어떤 난점에 접하게 됩니다. 일종의 역설이 생기는데요. 자, 체화는 결국 성공적인 애도의 불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애도가 중단됐을 때, 실패했을 때 체화가 시작되니까요. 체화가 존재하는 한, 체화가 지속되는 한 애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화는 곧 정상적인 애도의 불가능성입니다. 근데 데리다는 체화가 오히려 고인에게 더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충성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애도를 못하는 게 고인한테 충성이 되는가? 다시금 데리다 묻습니다. 결국 체화에 빠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를 거부한다는 것이 다름 아니거든요. 죽은 이의 상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애도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고인에 대한 존경의 결핍이 아닐까.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선 체화는 단순히 고인에 대한 충성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을 타자로서 보존한다면서 그냥 충성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애도 자체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충성이 돼 불충한 충성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정상적인 애도의 관점에서 보면 불충성이고 타자 자체를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 충성이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버리는 거죠. 자, 근데 결국에는 체화는 애도의 불가능성이고 애도의 불가능성은 불충한 충성이라고 그랬죠. 불충한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데리다는 바로 이 불충한 충성으로서의 체화야말로 아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애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체화가 진정한 애도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만약에 체화가 진정한 애도라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결국에는 진정한 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체화가 진정한 애도라면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 애도에 성공할 경우 애도는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도에 성공한다는 것은 내 투사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인한테 불충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인은 타자 자체를 사라지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애도에 성공할 경우에는 애도에 실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도에 실패해야만 해요. 즉 체화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 고인한테 충성하죠. 불충하나마. 근데 체화로 간다는 건 뭐죠? 체화는 애초에 애도의 불가능성이었죠. 네. 결국 애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데리다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내투사, 정상적인 애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내투사는 고인을 기억할까요? 합니다. 나의 의식은 죽은 대상을 기억해요. 하지만 이때 내가 기억하는 죽은 대상은 타자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입니다. 이 말은 내투사에서 나는 타자 그 자체를 망각해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타자의 껍데기, 동일자된 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투사는 타자를 망각합니다. 타자 자체로서의 타자를 소멸시켜버리니까요. 그럼 체화는 실패한 애도는 타자를 기억하는가? 타자 자체로서 기억하는가? 아니에요. 체화에서 나는 무덤지기가 되죠. 그리고 내 투사한테
이 무덤이 걸리지 않도록 타자를 지킵니다. 타자 자체로서. 내 투사를 피하기 위해서 타자를 숨겨버려요. 그러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나조차도 사실 타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미 사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나는 기억할 수 있는 의식적인 나는 아니거든요. 결국 체화를 통해서는 내 안에 타자로서 보존된 타자를 내가 기억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화에서도 여전히 타자는 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투사를 통해서든 체화를 통해서든 타자는 항상 망각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죠? 결국 체화가 참된 애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애도고 애도가 불가능하네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애도란 건 결국 고인을 기리는 것이고 고인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애도인 체화는 그걸 못해요.